이건 정말 영화 한 장면 같지만 실제로 2021년 12월 10일 필리핀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아주 최근 일이었죠. 아마 영화 오판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정말 영화에서 있었던 일들이 현실에서도 벌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너무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7살인 소녀 자니스는 지금 자신의 침대 밑에 몸을 숨기고 있어요. 이유는 3명의 복면을 쓴 남자들이 집에 침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방마다 들어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은 마치 공포영화 같았죠. 자니스는 가까스로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숨을 수 있었지만 그 방문이 언제 열릴지, 그들이 언제 들어올지, 아니면 침대 밑에 숨은 자신을 언제 눈치챌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발목을 잡고 끌어내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죠. 자니스는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응급전화는 더더욱 걸 수가 없었죠. 전화기를 꺼내는 것조차 너무 위험해 보였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침묵한 채 몸을 움츠린 채 가족 단체 채팅방에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부디 엄마 아빠가 이걸 보고 빨리 도와주러 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녀의 부모는 둘 다 직장에 나가 있었고 자니스는 집에 남은 2 동생과 함께 있었어요. 자니스는 손을 떨며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복면 쓴 남자 3명이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비명소리가 들려요. 우리를 해치고 있어요. 제발요, 빨리요. 이건 오후 2시 48분에 보낸 메시지였어요. 자니스는 침대 밑에 숨어 있는 동안 동생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에게서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은 상태였죠. 아직 메시지를 못 본 걸까? 부모님은 직장에 있었고 자니스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친구한테 문자를 보낼 때 답장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상황은 더 긴박했죠. 그래서 결국 오후 3시, 2시 48분에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낸 지 겨우 12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자니스는 떨리는 손으로 땀에 미끄러진 손을 간신히 붙잡으며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누군가 집에 들어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지금 방 안에서 혼자 숨어 있어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동생들이 위험해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방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누구였을까? 엄마? 아빠일까? 경찰이 도착한 걸까? 아니면 그 3명의 복면을 쓴 남자 중에 한 명일까? 그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3 자녀 중 2명이 이미 숨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 사건의 발단인 2021년 12월 10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자니스가 침대 밑에 숨어있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날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평범하고도 특별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날은 자니스가 처음으로 입양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른 날이거든요. 그동안 부모님은 자니스가 마음이 편할 때까지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마침내 자니스가 진심 어린 말로 그들을 부모로 받아들인 날인 거죠. 입양 부모인 마과드 부부는 그날 아침 출근하면서 자니스와 아이들의 뺨에 입을 맞췄어요. 그 순간 자니스는 엄마, 아빠 라고 불렀죠. 그건 그들에게 정말 큰 의미였어요. 크루즈 마가드 씨는 아마 온종일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는 선생님으로 일을 했는데 그날은 정말 가족에 대한 사랑과 행복감으로 가득했던 하루였죠. 하지만 그 따뜻했던 하루는 단 몇 시간 만에 악몽으로 바뀌게 된 거였어요. 그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동료 교사가 교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마가드 선생님, 저희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선생님 지금 누군가 선생님 댁에 침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집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가드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뛰쳐나가 차를 몰고 집으로 막 달려가는데 딱히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상태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저 집이 엉망이 됐다. 집에 누군가 들어갔다. 단지 그 말만 들었고 그 안에 자신의 새 아이들이 있었던 사실만 머릿속에 가득했죠. 그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치명적인 한 가지를 알게 돼요. 당황을 한 나머지 집 열쇠를 챙기지 못하고 맨손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문은 안으로 잠겨 있었고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문으로 돌아가 보려는 순간 그는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이상한 감촉을 느껴요. 고개를 숙이자 그곳엔 피에 절여진 담요와 칼날만 남은 부러진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죠. 아마도 극심한 폭력적인 상황에서 칼이 부러진 것으로 보였어요. 그 순간 마가드 씨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요. 다시 앞문을 세게 두드리고 아이들 이름을 소리치며 불렀죠.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했죠. 이상할 만큼. 연달아 이름을 외치며 그는 집 뒤편으로 달려가요. 다행히 뒷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그제야 문을 열 수 있었죠. 이제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요. 빨리 아이들을 지켜야 돼. 보통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 순간엔 미친 듯이 집 안으로 뛰어들며 아이들부터 찾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들어가서 마주하게 되는 광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훨씬 더 참혹하고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거실은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피가 가득했고 깨진 꽃병과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죠. 피에 젖은 담요들이 이리저리 던져져 있었어요. 부엌에 있어야 할 냄비나 프라이팬 그리고 야구 방망이 같은 것들이 거실 한가운데 뒹굴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핏자국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신의 세 아이 중 2명이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분명히 정신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있거나 망가진 사람일 거예요. 정상인이 그랬을 리가 없어요.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분노와 증오가 담긴 폭력이었어요. 마가도 가족 아이들 중 한 명은 귀가 절단된 채 발견이 됐어요. 그 정도로 잔혹하고 끔찍한 공격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한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침대 밑에 숨어 있는 동안 이 모든 참극을 귀로 듣고 있었죠. 자신의 형제자매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한마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조용히 떨며 그대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원래 크루즈 마가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될 수도 있었던 날이었죠. 자니스가 자신을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날. 하지만 지금 눈을 감기만 하면 그의 머릿속엔 핏빛 거실바닥에 누워있는 2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죠. 원래 마가드의 가족은 처음에는 4식구였어요. 부모인 크루즈 마가드와 라벨라 마가드,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인 그웬과 루이스. 하지만 어느 날 그웬과 루이스가 부모님을 불러 앉히더니 진지하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의 5번째 식구를 들이자고 하면 어때요? 처음엔 부모님이 당황을 했죠. 뭐? 너의 친구를 입양을 하자고? 에이,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웬과 루이스는 이미 제대로 준비를 하고 온 상태였어요. 마치 스타트업을 투자 제안하듯이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진심 어린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을 했어요. 자니스는 고아예요. 계속 위탁가정 사이를 전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살림 도우미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어린 시절을 보낸 적도 없대요. 그리고 그 가족이 자니스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쫓겨날 거예요. 그녀는 갈 곳도 없어요.
그리고 자니스는 겨우 17살이에요. 근데 5살 때부터 어른처럼 살았대요. 우리가 데려오면 설거지든 빨래든 뭐든 도와준대요. 돈도 필요 없대요.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대요. 부탁이에요. 제발요. 자니스한테 기회를 주세요. 네? 부모님은 처음엔 당황을 했지만 자녀들이 진심으로 자니스를 아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참고로 루이스는 16살이었고 그 애는 이제 막 18살이 되었어요. 처음엔 자니스를 입양하자는 아이들의 제안에 부모님은 좀 많이 머뭇거렸어요. 야, 우리 남는 방도 없는데? 그러자 16살인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내가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제 방 자니스한테 주세요. 16살 남자아이가 자발적으로 자기 방을 내어준다니 정말 성숙하고 배려심이 깊었던 거죠. 그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항상 우리한테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자니스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제발요. 아이들의 간절한 호소에 부모님은 일단 따로 대화를 나누기로 해요. 그리고 어른으로서도 계속 떠올랐던 한 가지가 있었죠. 자니스도 결국 그냥 한 명의 아이일 뿐이다. 우리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은 자니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늘 힘들어 보였고 웃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여성이 제대로 된 보호나 기반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할 경우 길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은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말 안 해도 뻔히 보였죠. 노동 착취와 성착취, 그리고 끝도 없는 위험 속에 노출이 돼요. 단지 다른 가족이 야, 이제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자니스는 갈 곳을 잃고 거리로 나앉을 가능성이 100%였죠. 그 모든 위협이 언제든 자신을 덮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부모로서는 그저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드 부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직 어리고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잖아. 그건 아이가 혼자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마가드 가족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죠. 신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자니스 같은 아이를 위해서였는지도 몰라. 사실 세상엔 마가드 가족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이 가족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가족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니스를 정식으로 입양을 했고 법적 서류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가족 구성은 크루즈 마과드 아버지, 초등학교 교사였고 교육자로서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성실했고 인정도 많이 받았고 승진을 앞두고 있었을 정도로 커리어가 안정적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 라벨라 마가드는 같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둘 다 교육계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주변 마을 기준에선 안정적이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굶지 않고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실 그들 주변의 많은 가정 대부분은 오늘은 밥을 먹을까, 불을 켤까 이런 걸로 고민할 만큼 그렇게 넉넉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내 16살의 루이스, 별명은 보이보이였어요. 그는 가족 중에 가장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아이였어요. 낯선 사람과 마주해도 몇 분 안에 자연스럽게 고민을 털어놓게 만드는 그런 아이? 그를 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아니 내가 왜 이 애한테 내 인생 얘기를 다 하고 있지? 라고 싶을 만큼 편안함을 많이 주는 아이였어요. 그는 절대 타인을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외롭지 않도록 공감하려고 노력했어요. 보이보이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변호사 될 거예요. 16살에게는 조금은 큰 결심이었지만 그는 진지했고 책임감이 있어 보였어요. 게다가 그는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감성적이기도 했어요. 기타도 치고 책도 좋아하고 그림도 되게 잘 그렸죠. 그리고 그 애는 루이스와는 비슷하게 똑똑했지만
그녀는 훨씬 더 집중력 있고 강렬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어요. 어릴 때 걸스카우트를 했었는데 그 특유의 장식띠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배지랑 핀이 하나도 빠짐없이 꽉 채워져 있었다고 해요. 빈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레벨을 다 완료를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고등학생이 되자 그 애는 스스로에게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줘요. 현지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리메드 과정, 의대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돼요. 그녀의 목표는 확실했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정말이지 마가드 부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을 반듯하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열정적으로 잘 키운 게 분명했어요. 한 명은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의사가 되겠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그 애는 자원봉사 활동도 자주 했고 무슨 대학 입학 심사관이 보면 바로 합격 도장 찍어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성격 또한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했죠. 만약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낯선 사람들 틈에서 되게 불편하고 어색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그 웬이 그 옆자리를 끝까지 앉아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잠깐 왔다가 말 걸고 친한 친구 오면 금세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외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상대가 편해질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따뜻한 친구였어요. 그런 그녀가 자니스를 처음 만난 건 가족 모임에서였어요. 마가드 가족은 지역 사회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종종 가족 단위 모임이나 파티에 초대를 받았죠. 그런 자리에는 가족 친구들이 고용한 베이비시터들도 따라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자니스였어요. 자니스는 다른 10대들과는 달리 그 모임에서 일하는 입장이었죠. 아이들을 돌보고 음식 나르고 뒤치다꺼리를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 외에는 그런 자니스를 유심히 보게 돼요. 저 애는 나랑 같은 또래 같은데 왜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말을 걸게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은 금세 친해져요. 자니스는 구엔보다 한 살이 어렸고 둘은 첫 만난 이후로 거의 붙어 다닐 정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둘이 제일 좋아하던 취미는요. 뒷마당에서 사진 촬영하는 거였어요. 자니스가 일에서 잠깐 짬이 날 때마다 둘은 천을 걸고 조명 장식하고 황금 시간대에 맞춰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사진 찍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가끔은 틱톡 영상도 찍었는데 댄스 챌린지를 하다가 루이스가 장난처럼 다리를 들이밀고 둘이 웃으면서 막 밀쳐내고 그 웃음소리만 봐도 셋은 정말 편안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가까워지자 그 애는 조심스럽게 자니스에게 물었어요. 근데 있잖아. 왜 너는 그런 집에서 베이비시터 하고 있어?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혹시 집에 돈을 벌어줘야 돼?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그러자 자니스가 입을 열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게 돼요. 자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억하는 가장 이른 기억은 8살 때야. 그 전에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녀는 거대한 선박, 즉 화물선 같은 곳에서 혼자 헤매다 어떤 낯선 어른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 순간 부모는 어디에도 없었죠. 자니스를 본 어른은 다행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그녀의 이름과 얼굴을 SNS에 올리며 가족을 찾아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니스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결국 자니스는 필리핀의 아동복지청에 인계됐고 그 이후로는 위탁가정, 시설, 또 다른 집, 또 다른 집 계속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최근 한 가정에서 상주 가사 도우미로 일해볼래? 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게 그녀의 첫 번째 안정적인 거처가 된 거죠. 자니스는 말했어요. 솔직히 일하기는 싫어. 근데 난 이 기회가 너무 고마워.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하지만 그 애니 보는 자니스의 삶은 너무 슬퍼 보였죠. 자니스는 매번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고 또래 친구들이 주말마다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릴 적 내가 가장 바랬던 건 딱 하나였어. 그냥 뛰어다니며 놀고 싶었어. 자니스가 어릴 때 바랬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처럼 뛰어놀다가 무릎이라도 까지면 그때 달려가서 안길 엄마라는 존재가 있기를 바랬다는 거죠. 엄마가 무릎에 그녀를 앉히고 상처난 무릎을 입으로 후 하고 바람을 불어주면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거. 자니스는 그런 아주 작은 것조차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자니스는 구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가장 부러운 건 다른 애들은 성적을 걱정하고 대학 진학 걱정하잖아. 근데 나는 오늘도 잘 될까봐 내일은 잘 때가 있을지 걱정이 돼. 그 말을 들은 구엔은 참을 수 없이 감정이 복받쳐 올라요. 자니스는 이제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정말 내 동생 같은 존재가 됐거든요. 게다가 그 애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누려왔는지 자각을 하게 됐어요.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었고 쉴 곳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 자니스와 비교되며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거죠. 물론 그 애의 부모님이 무조건적인 프리패스 부모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막 함부로 키우지도 않았고 사치품이나 자유만 퍼주는 그런 집도 아니었죠. 마과드 가족은 엄격한 가정이었어요. 각자 맡은 집안일이 있었고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했고 주말엔 꼭 교회도 가야 했고 생활 태도와 책임감에 대해선 엄격했어요. 하지만 루이스와 쿠에는 그런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죠. 자신이 자니스를 입양해 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 간의 유대감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자니스는 정식으로 입양이 되어 서류도 다 정리되고 가족이 된 순간 그녀는 루이스 방으로 들어가게 됐고 루이스는 영구적으로 거실 소파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가족이지. 그 순간부터 자니스는 진짜 가족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녀를 위해 학교 등록도 바로 진행이 됐고 더 이상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일은 잘 될까?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자니스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상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내 꿈은 뭐가 될까? 그녀는 처음으로 꿈꿀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 남매, 그웬, 루이스, 자니스는 점점 더 친해졌어요. 사진놀이, 댄스, 소소한 추억 만들기, 자니스도 마가드 가족과 첫 가족 여행도 함께 다녀왔어요. 그녀는 이제 진짜 가족처럼 여겨졌고 웃고 뛰놀고 아이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완벽하지만은 않았어요. 자니스를 입양해 가족으로 맞이한 일은 겉으로는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입양이란 건 단순히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상처와 두려움, 과거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했죠. 그리고 자니스가 겪어온 인생은 결코 몇 달 만에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입양된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배우고 환경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부모를 신뢰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험난했어요. 작은 삐걱거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마가드 가족은 그런 적응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교육자인 부모답게 항상 인내심 있고 이해심 많은 태도를 보여줬죠. 자니스의 첫 번째 삐걱거림은 입양된 지 몇 달 후에 일어났어요. 마가드 가족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땅에서는 돼지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크루즈는 그중 한 마리를 팔아서 약 200달러 정도를 벌게 됐죠. 그 돈을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작은 현금 상자에 넣어서 안방에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달 말 크루즈의 부모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정부 운영 격리 시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들은 격리 기간 동안 음식과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현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딱 그 돈 쓰면 되겠구나. 크루즈는 서둘러 안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현금 상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그 돈 봤어? 아니, 내가 그걸 왜 만져? 아이들에게 물어봤지만 돼지 판 돈은 우리가 왜 가져가요? 모두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죠. 혹시 도둑이 들었나? 하지만 집엔 항상 누군가 있었고 게다가 커다란 경비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 들 가능성은 되게 낮았어요. 다른 물건들도 아무것도 없어지진 않았고 가족은 온 집안을 뒤졌어요. 소파 쿠션 및 냉장고 및 스토브 뒤 카페까지. 그리고 누군가가 자니스의 백팩을 들어 올렸어요. 원래는 가방 밑바닥을 확인하려고 들었던 것이었는데 가방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걸 느낀 거예요. 원격 수업 중이었던 시기라 가방 안에 두꺼운 책도 없었고 이 무게는 좀 이상했죠. 누구도 자니스를 직접적으로 의심하진 않았어요. 그저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드러난 죄책감. 그건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자니스는 결국 바로 자백했죠. 그녀는 자신의 백팩에 비밀 공간을 만들었어요. 가방 밑면을 조심스럽게 뜯고 청과 내부 안감을 분리해서 작은 공간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현금을 숨기고 다시 깔끔하게 재봉지를 했어요. 거의 이중바닥처럼 위장을 한 거죠. 놀라운 수작업이었지만 그게 바로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기도 했죠. 이때 누군가는 화를 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크루즈는 화내지 않았죠. 그는 물론 실망을 했고 자니스에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숨기진 않았지만 절대 버리진 않았어요. 자니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싫어지셨겠죠? 집에서 쫓아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게요. 제가 믿음을 저버렸으니까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자신이 버려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하지만 마가드 가족은 다르게 반응을 했죠. 자니스는 우리 딸이야. 딸이 실수했다고 버리는 부모는 없어. 그들은 자니스에게 믿음을 얻어내라 라는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네 가족이야 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했죠.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그 후에는 원격 수업이 시작되자 자니스를 직접 과외를 해줬어요. 그리고 2021년 12월 10일 부모가 출근하기 전 자니스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그 말은 이 가족이 모두 기다렸던 가슴 벅찬 순간이었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모두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자니스는 법적으로는 고아로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아가 아니었던 사실이에요.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친어머니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자니스는 누구였을까요? 이제 다시 2021년 12월 10일 사건 당일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크루즈의 동료가 어떻게 가족의 집에 누가 들어갔는지, 누가 침입을 했는지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도 자니스가 페이스북에 남긴 구조 요청 글을 본 지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크루즈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하자마자 거실 한가운데 누워있는 두 아이의 시신을 발견을 했죠. 맥박도 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죠. 주님, 주님, 왜 제 아이 둘을 모두 다 데려가신 겁니까? 왜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였어요. 남은 아이 세 번째 아이를 찾아야 했죠. 집안을 뒤지며 이름을 불렀어요. 자니스, 자니스. 그때 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대답을 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니스에게 달려가 그녀의 머리와 어깨에 팔을 붙였고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정말 괜찮아? 미친 사람처럼 확인을 했죠. 다행히 자니스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순간 그는 그게 피일까봐 몸서리쳤지만
다행히 피가 아니라 물이었어요. 그녀의 옷과 머리카락도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왜 그녀는 젖어 있었을까요? 그 순간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크루즈가 자니스에게 다가가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라고 다급하게 물었을 때 자니스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3명의 남자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웬이랑 보이보이를 공격했어요. 저는 그때 방으로 도망쳐서 침대 밑으로 숨었어요. 자니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동생들의 비명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그녀는 그저 그 밑에서 숨죽이며 벌벌 떨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죠.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몰랐고 뭘 해야 할지도 몰랐대요. 그저 무기력하게 공포에 질려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멈췄대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이 모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자니스는 너무 불안하고 긴장해서 욕조에 들어가 목욕을 했다고 했어요. 목욕을 했다. 살인사건 직후에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아직 누가 집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목욕을 했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잠깐 뭐라고? 하게 되죠. 왜냐하면 목욕은 너무나 취약한 상태죠. 알몸으로 눈도 감고 물소리도 아무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그 공간에서 공포에 질린 사람이 일부러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되진 않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충격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죠. 완전히 멍한 상태에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이질적인 행동이었죠. 물소리는 크고 물이 차오르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살인범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직 집에 아무도 없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목욕을 했다. 정말 공포영화 한 장면처럼 느껴질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는 일단 자니스를 감싸 안았어요. 두 아이를 잃은 상황에서도 자니스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잠시 후 아내 라벨라 마가드도 집에 도착을 합니다. 경찰보다는 조금 늦었어요. 집 앞에서 그녀가 본 건 젖은 채 울고 있는 자니스. 그녀는 곧장 달려가 자니스를 꼭 껴안고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구웬이랑 보이보이는 어딨어? 이렇게 연거푸 물었죠. 그리고 그 순간 크루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요. 구웬이랑 보이보이는 죽었어. 라벨라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항상 침착하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그녀를 의지했죠.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어떤 매뉴얼도 그 어떤 위기 대처 지침도 자신의 두 아이가 살해당한 상황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죠. 라벨라는 완전히 부서진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크루즈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결국 세 사람은 집 밖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 모든 슬픔이 소리도 없이 터져나오는 그 울음 속에 있었죠. 경찰은 그 사이 집 안을 철저히 수색하고 있었어요. 거실은 핏빛으로 물든 전쟁터 같았고 사방에 산재한 살해 도구들, 야구방망이, 망치, 부엌칼, 깨진 유리병, 냄비, 프라이팬 이 모든 게 증거로 수거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시신에 남은 상처와 그 무기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을 했죠. 그 중에서도 그웬의 죽음은 너무나도 장혹했어요. 그녀는 칼에 찔려 살해당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공격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 얼굴, 그녀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찌른 흔적들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얼굴을 칼로 반복적으로 찌른다는 건 그건 분명히 아주 개인적인 분노죠. 아주 깊은 증오고 그리고 잔혹한 감정이 담긴 공격이란 뜻이죠. 범죄 심리학에서 이런 유형의 살인을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내면적으로 연결된 사람에게 저지르는 분노의 표출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살인,
정말 외부 침입자에 의한 일이었을까요? 혹시 그 안에 그 분노의 주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애는 얼굴, 가슴, 복부 여러 차례를 찔렸어요. 심지어 한쪽 귀가 완전히 절단이 됐고 양 팔과 손엔 치열하게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 끝까지 싸웠어요. 피가 머리카락에 엉겨붙어 온머리가 굳은 피로 떡이져 있었죠. 보이보이의 상태는 그보다 더 심각했어요. 16살 소년의 몸에서 51개의 자창이 발견이 됐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51번. 아무리 미워해도 아무리 공격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누군가가 16살의 아이를 51번이나 찌를 수 있을까요? 이건 상식을 벗어난 징후죠. 시신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장례식 전 시신을 봉합해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처음엔 자니스의 진술을 바탕으로 강도살인 가능성을 고려했어요. 마가드 가족은 지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고 범인은 집이 비어있을 줄 알고 침입을 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아이들과 마주쳐서 일이 커졌다는 추정이었죠. 하지만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거실의 TV, 노트북, 휴대폰, 고가 전자제품은 전부 그대로였어요. 단 한 개의 물건도 도난당하지 않았죠. 게다가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있었고 사이렌 소리도 없었어요. 무자비하게 아이들을 살해할 정도로 잔혹한 강도라면 왜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그냥 갔을까요?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초기 가설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강도 실패 후에 살인을 했다라는 가능성은 그냥 제외됐어요. 그 다음에 제기된 가설은 토지 분쟁으로 인한 가족 간의 원한. 라벨라, 즉 어머니 쪽은 형제 자매들과 토지 상속 문제로 다툰 전적이 있긴 했어요. 혹시 그 중에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자녀를 죽이면 남은 부모가 토지를 넘겨줄 수 있다는 왜곡된 심리가 작동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증거가 부족했어요. 경찰은 모두의 알리바이와 동기를 면밀히 조사를 했고 그 어떤 형제도 사건 당일에 집 주변에 있었던 흔적이 없었어요. 이제 경찰도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진실에 목말라 있었죠. 이건 모든 가정의 악몽이었어요. 집 안에 있었던 아이들, 그리고 그중 살아남은 단 한 사람. 정말 아무도 그 단서가 자니스일 수도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요. 시장까지 직접 나서서 정보 제공 시 5,000달러의 보상금도 내걸었어요.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한 건 사건 현장 주변을 재조사하던 중이었어요. 이번엔 집 안이 아니라 집 바깥에서 뭔가가 발견이 돼요. 처음에는 거기까지 수색하지 않았던 이유는 처음부터 시신이나 범행 도구를 찾으려는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들은 우연처럼 보이는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작은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비닐봉지 하나. 살짝만 더 흘렀다면 떠내려 갔을 그 봉지가 가지에 걸려서 덜컥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걸 끌어올렸더니 그 안에 핏빛으로 젖은 옷들이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범행 후에 옷을 갈아입고 피 묻은 옷들을 봉지에 담아 강물에 버리려 했던 흔적이었죠. 이제 경찰은 확신을 하나 갖게 돼요. 이 범인은 분명히 범행 후에도 이성적으로 행동할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빨아내는 게 아니라 버릴 생각을 했고 이걸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수로까지 걸어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닌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네티즌들의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퍼지기 시작해요.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범인이라면? 이런 말을 꺼내는 건 그때 너무나 조심스러운 말이었는데요.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자니스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가장 이상하고 납득되지 않았던 부분.
크루즈가 두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세 번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던 중에 자니스는 방 안에서 젖은 상태로 발견이 되죠. 그리고 그녀의 말, 무서워서 목욕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죠. 공포에 질려 있다가 살인범이 있을지도 모르는 집에서 알몸으로 눈을 감고 소리를 차단한 채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다. 심지어 목욕물을 받는 소리도 컸고 욕조에 몸을 담그는 건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거잖아요. 크루즈조차도 시간이 지나자 이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네티즌들의 추측이었어요. 자니스는 범행 후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씻기 위해서 목욕을 한 게 아닐까. 특히 루이스의 경우 51번을 찔렀고 그 후엔 역시 얼굴, 가슴팔에 집중적인 자상이 남았어요. 이 정도 공격은 피가 튈 수밖에 없죠. 범인이 가까이 있었다면 피가 얼굴, 손, 머리카락에 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목욕은 단순한 불안 반응이 아니라 증거 인멸의 시도였던 걸까요? 그리고 세 번째, 크루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니스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의 목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아이들 이름을 외치는 소리는 자니스 방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자니스는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고 그가 뒷문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네 번째, 자니스의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니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공격자들이 내 방까지 들어왔고 온 방을 뒤졌다. 근데 침대 밑에 숨은 나를 보진 못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집은 크지 않아요? 자니스가 방으로 도망간 시간은 공격자들이 이미 집 안에 들어온 이후고 3명이 있었다면 그중 누군가는 분명 자니스가 방으로 뛰어가는 거를 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침대 밑은 안 보고 그냥 나갔다? 말이 안 되죠. 가장 먼저 확인할 장소가 침대 아래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자니스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 밑에 숨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문이 잠겨 있었다면 누가 방을 엉망으로 만든 거죠? 강제로 문을 부셨다는 흔적은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그런데 방은 완전히 난장판 상태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문을 잠근 상태에서 방을 뒤엎은 걸까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자니스의 방 안에는 혈흔도 있었어요. 근데 자니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격자들이 이미 피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내 방에 들어왔고 돌아다니다가 피가 묻은 것이다. 하지만 이 말도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혈흔은 움직이며 튄 자국이 아니라 특정 위치에 떨어진 자국이었어요. 이는 공격 현장일 가능성이 크죠. 특히 자니스 방에서 피가 튄 흔적이 아니라 점점점 떨어진 혈흔들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니스가 가족 단체 채팅방에 문자를 남겼죠. 3명의 복면 남자들이 공격하고 있다. 도와달라. 라는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오후 2시 48분. 하지만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2시 전후예요. 거의 50분의 시간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니스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웬과 루이스는 이미 죽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자니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자니스는 오후 3시경에 페이스북에도 도움글을 하나 올리죠. 철자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이모지까지 포함이 됐다고 해요. 이제 사람들의 의심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조립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찰도 그녀의 진술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하는 수사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녀는 정말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수사팀은 현장을 수색한 후에 크라임씬 테이프를 철수를 하고 마가드 가족은 마침내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라벨라, 즉 엄마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녀는 살아있는 좀비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며 울고 주저앉고 다시 무릎 꿇고 그리고 또 울고 반복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녀는 그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청소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녀는 가장 먼저 자니스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루이스, 즉 보이보이의 방이기도 했던 그 공간. 그곳에서 그녀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신분증 하나를 발견을 해요. 17살의 남성이었고 언론에는 마를린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라벨라는 이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가 왜 자기 집, 그것도 자니스의 방에 신분증을 놓고 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목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건 당일 마을 상인이 마를린이 마가드 가족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다. 또 한 주민은 내가 마를린을 마가드 집까지 데려다 줬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제 경찰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외부 인물을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분증이 자니스의 방에서 발견됐다는 점은 너무나도 중요했죠. 경찰은 자니스를 다시 불러서 다시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혹시 이 사람을 알아? 그들은 자니스가 부정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니스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입을 열었어요. 저도 그 사건에 관여했어요. 그녀는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자신과 한 명의 공범이 마가드 남매를 죽였다고 자백을 합니다. 자백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니스가 직접적인 가담자 혹은 주도적인 인물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공범은 바로 마를린, 17살, 교회에서 행사 준비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이었고 신부는 미성년자여서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고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건 자니스의 페이스북에는 마를린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를 내 남자친구라고 불렀고 경찰은 이 남자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진술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사건 당일 자니스가 페이스북에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길래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받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가만히 있길래 별일 아니겠지 싶어서 끊었대요. 이거 정말 이상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살려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는데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리고 그걸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긴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하죠. 혹시 자니스가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던 아이였을까? 그럼 그런 극적인 감정 표현들이 평소에도 잦았던 것일까? 그리고 경찰은 곧바로 마를린을 체포를 합니다. 그의 소지품 안에는 결정적인 물건이 발견이 돼요. 바로 그 웬의 휴대폰이죠. 살해된 피해자의 핸드폰이 마를린의 가방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 그 어떤 부정도 불가능한 명백한 증거였죠. 이 사건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영화 오펀, 천사의 비밀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오펀이라는 영화는 부부가 입양한 9살 소녀가 사실은 33살의 여성이었고 가족을 집어삼키려는 광기 어린 계획을 실행하려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자니스는 성인이 아니죠. 하지만 그녀가 그 가정에 입양을 해서 결국 가족을 배신하고 파괴한 전개는 그 영화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니스의 정체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죠. 이 가족 안에 숨어있던 파괴의 씨앗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모두의 뇌리에 박히게 되죠. 입양이라는 제도는 본질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구조지만 모든 입양이 행복한 결말을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틱톡이나 레딧에서 입양아 출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입양된 게 아니다. 필요한 역할을 채우기 위해 선택이 된 거다. 입양은 때로 감정적 외로움과 배제의 시작이다. 라고요. 자니스는 고아도 아니었어요. 입양 당시에도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지냈고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버려진 것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자니스의 과거가 평탄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녀는 극심한 빈곤과 배고픔 속에서 자랐고 부모인 미셸과 후아니토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 세 끼는커녕 사흘에 한 번 고구마를 먹는 수준이었어요. 고구마가 없을 땐 고구마 잎, 그마저 없을 땐 거의 썩은 바나나, 혹은 이웃에게 쌀을 구걸해야만 했어요.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의 무력함에 화를 내며 가족에게 분노도 했죠. 자니스가 2013년 배 위에서 발견이 됐을 때 그녀는 부모가 없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버림을 받은 건지 아니면 부모가 없다고 믿고 싶었던 건지 그건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느낀 상실감과 외로움은 실제였을 거예요. 마과드 가족은 자니스를 가족처럼 대했고 학교도 보내주고 여행도 함께 했으며 심지어 딸로 공식 입양까지 해줬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자신보다 똑똑하고 재능 있고 사랑받는 그웬과 루이스를 보며 자니스는 점점 더 비교당하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 안에 있던 감정들이 질투, 분노, 배제감으로 바뀌었겠죠. 그녀는 이 가족의 유일한 아이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그녀의 어릴 적 꿈, 엄마 품에 안겨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다른 두 아이를 없애야 했다고 믿는 걸까요? 이게 정확한 동기인지 혹은 아직 숨겨진 진실이 더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가드 가족은 진심으로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준 사랑이 자니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파괴된 부분까지 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결국 사랑을 믿지 못했고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이를 없애버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의 사랑에 굶주렸던 아이가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친자식인 두 남배를 제거했다. 그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동기처럼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자니스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밝혀진 순간 모든 이론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7명이 있어. 지금은 말을 하지 않을게. 네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누굴 죽여도 신은 용서를 해주잖아? 군인들도 사람 죽이잖아. 그냥 이제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나답게 살고 싶어. 사람 죽이는 거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그녀는 살인을 자신의 자유와 행복의 조건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살인을 즐거운 일로 상상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질투나 충동이 아니었죠. 이건 어디까지나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짙은 계획적 범죄자의 모습이었어요. 기억을 해보면 자니스가 마가드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른 그날 아침 곧이어 두 아이가 살해됐어요. 나는 이제 이 가족의 유일한 딸이야. 그녀는 그날을 그렇게 기다려온 게 아니었을까요? 12월 16일 범행 6일 후 자니스와 마를린은 모두 체포가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 수감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둘 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이죠. 필리핀에서 형사 책임 연령은 15세예요. 15세 이하는 형사처벌이 없고 단지 재활 프로그램만 가능하죠. 자니스는 17세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성인이 아닌 보호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됐고 결국 받은 형량은 각 피해자에게 대해 10년씩이었어요. 마을은 분노했고 무엇보다도 마가드 부부 크루즈와 라벨라는 이 형량을 절대 납득할 수가 없었죠. 자신들의 두 아이가 처참히 살해됐는데 그것 말 그대로 정의가 사라진 판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인 라벨라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신을 믿기에 자니스를 용서하려고 했다. 그 아이도 사회와 가난, 교육 부족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녀는 진심으로 용서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니스가 체포되어 이동을 할 때 라벨라는 현장에 있었고 자니스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니스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공허하게 그녀를 바라봤을 뿐이었죠. 그 순간 라벨라는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는 내가 알던 자니스가 아니구나.
사랑으로는 구할 수가 없던 아이였구나.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두 아이를 죽이고도 아무 죄책감 없는 얼굴만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단 하나의 장면으로 남겨집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불렀던 엄마, 아빠. 그 말 속에 담긴 모든 위선, 모든 계획, 모든 복수심. 그게 그녀가 가진 가장 차가운 무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 자니스와 마를린은 결국 두 번의 재판을 통해 각각 22년의 형을 추가로 받게 돼요. 첫 번째 10년형과 합쳐져서 총 32년. 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말했어요. 32년이면 그들은 50대의 세상 밖으로 나온다. 하지만 그웬과 루이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마가드 부모는 분노했어요. 대중도 분노했죠. 그리고 법의 한계는 분명해졌습니다. 2022년 8월 마가드 가족은 자신들의 치유를 위해 작은 식당 하나를 열게 돼요. 이름은 카사 M&M. 그웬과 루이스의 머리 글자를 따온 이름이에요. 빨강과 노랑으로 물든 따뜻한 공간. 밥과 디저트를 함께 파는 작은 가게예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음식 그 이상의 의미였죠. 우리 아이들이 지닌 따뜻함, 그걸 음식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가족을 이룬 부부가 여전히 사랑을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자니스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고 마를린도 죄책감을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리고 크루즈와 라벨라는 이 상처 위에 다시 삶을 쌓아가고 있죠. 자신의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아이들이 남긴 사랑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질문 한 가지.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마가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왠지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